제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역사적으로 미국의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페인 전쟁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륙을, 북미 대륙을 계속 팽창을 해오다가 1893년 공황을 거치면서 결국 미국 경제의 활로는 외부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스페인 전쟁이라는 걸 했고 이 당시에 굉장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온 것이 문호개방이라는 원칙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이 해군도 별로 없었고 별로 뭔 소리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거 뭔 소리요?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제가 본 안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바세비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2002년도에 아메리칸 엠파이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엠파이어, 제국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2002년도에 아메리칸 엠파이어라는 책을 내면서 미국 내에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야, 미국의 정책이 뭐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냉전 때까지는 소련이라는 독재체로부터 세계의 민주화,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그랬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뭔지 모르겠어. 뭐 클린턴이 그 당시에 인라지먼트 앤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관여를 하고 확대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데 그 바세비치라는 사람이 이 문호개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서 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때부터 이미 문호개방이었다. 미국의 경제력 앞에 모든 나라는 문을 열어라. 그게 미국 경제, 미국 대외 전략의 핵심이었다. 세계화도 바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그 문호개방의 원칙이 실제로 관철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1차 대전인데 1차 대전을 이제 그 흔히들 윌슨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라고 얘기됐고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이라는 원칙을 냈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미국 외교의 대원칙이에요. 민족 자결. 모든 민족들은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거기에 동의한다. 사실 여기에 한국 사람들도 팍 꽂혀가지고 3.1운동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떠오르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고 그 영국의 이 동맹국이 러시아였잖아요. 러시아가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어쨌든 이 2차 대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이 참전한 거는 1918년 봄이에요. 한 6개월 싸웠어요. 6개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이 참전하면서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점이 뭐예요? 경제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현대전은 뭐예요? 병참전입니다. 무기, 뭐 하여튼 이 산업 역량이 없으면 무기, 뭐 식량, 뭐 해서 산업 역량이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근데 이때 프랑스와 영국과 프랑스의 군자금을 대준 게 JP 모건이라고 미국의 대금융부호예요. 그 대주다가 영국이 지면 어떻게 돼? 다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전한 거야. 그러면서 이 미국이 이 최대의 채권 국가가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면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의 적을 제압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1893년도에 공황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미국의 이른바 포퓰리즘, 인민당, 그러니까 농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불만이 엄청나게 올라. 그러니까 유진 뎁스라고 유명한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인민당이 거의 막 정권을 탈환할 정도까지 막 가고 막 그랬었어요. 전쟁이 딱 나면서 사회주의자 싹 지방경은 외국으로 내보내기도. 그리고 이 선동금지법 그런 게 다 이때 생기는 거예요. (1차) 대전이 중요한 거는 미국이 세계의 최대 경제대국이 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소련을 탄생시킨 거고 1차 대전 하다 보니까 그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혁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1차 대전을 계기로 첫째 1차 대전을 계기로 1차 대전은 뭡니까? 유럽의 선진 강국들이 지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4년 동안이라.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은 그야말로 작살난 거예요. 그 와중에서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됐고 미국은 최대 경제 강국이 됐고 그리고 미국은 민족 자결이라는 아주 고매한 이상을 했고 이제 윌슨 대통령이 이제 이제 국제 연맹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거부당했죠. 희한한 게 사실은 1차 대전 때까지는 미국의 목표는 영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영국이 세계 최강이니까. 그래서 보통 옛날 그 유럽에서의 전통은 전쟁 비용을 대주면 동맹국이면 이렇게 탕감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악착같이 그 돈을 받아내려고. 영국이 돈이 어디 있어? 그것도 어디서 받아내야 돼? 독일에서 받아내야 돼. 독일이 돈이 어디 있어? 미국이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에 돈을 내주고 독일이 그걸 갚고 이런 구조로 이제 해오다가 그게 깨진 게 대공황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1차 대전은 그 유럽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민주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100년 동안 문제 보불 전쟁이나 크림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을 안 했거든요. 지들끼리 4년씩 전쟁할 줄은 몰랐거든. 1914년 8월 달에 1차 대전 났을 때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난다 그랬죠. 완전히 기존 강대국은 이제 무너져 버린 거. 그래서 이제 오스왈트 스팽글러의 서구의 몰락하는 게 그때 나온 얘기예요. 야, 우리가 이성적 동물이고 어쩌고 했더니 이게 우리가 굉장히 비하민족이구나. 엄청난 비관주의도 있었고. 그래서 20년대에는 베르사유 강화조약이나 통해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쟁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바보 같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승자냐? 사실 승자는 미국이에요, 따지면. 미국은 한 6개월 딱 군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자금 대고 군수물자 대고 그리고 이겼을 뿐인데. 그래서 그때 로카르노 부존조약이니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니 해서 조약을 통해서 전쟁하지 말자.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워싱턴 군칙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까지 불러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금 문제. 미국이 영국, 프랑스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꼭 받아내려 하다 보니까 독일을 뜯어내야 되고 독일은 꿀 데가 없으니까 미국서 꾸고 그러다가 대공황이 이 대공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에릭 홉스범 같은 사람은 대공황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끝났다. 자본주의 못 산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를 미국에서도 레드 30s라고 해요. 붉은 30년대. 그러니까 30년대에는 미국의 자본가들이 말을 못해. 1920년대에 그렇게 온갖 말하자면 이 향락을 즐기다가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이제 그런 걸 보이잖아요. 대공황이 나면서 자본주의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나온 게 독일의 나치즘, 소련의 공산주의, 일본의 군사주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원래 이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그 켈빈 쿨리지라고 20년대에 대통령 한 사람이 비즈니스 오브 아메리카 이즈 비즈니스. 미국의 사업은 비즈니스다. 미국은 기업가의 나라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업가들은 헨리 포드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기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쟁하고 혁명이에요. 정상적인 이 장사를 막잖아. 이 사람들은 계속 전쟁 안 하고 그리고 생산력 측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니까 전쟁 안 하고 세계를 끌고 가고 싶은데 대공황이 났어. 다 못 살게 생겼어.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것도 대공황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바이마르 공화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정치였는데 못 사게 생기니까 히틀러가 집권하고. 일본은 이미 1923년도에 간동 대지진이 나면서 굉장히 경제가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반도하고 대만만 가지고는 경제가 안 돼. 안 되겠다. 만주를 먹자. 그러니까 대공황이 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신흥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무력으로 활로를 찾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뉴딜을 했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레벤스라움이라고 그래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생활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대륙을 다 먹어야 되겠다. 일본은 31년도에 만주를 먹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나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다 먹겠다. 일본은 서쪽을 다 먹겠다. 동쪽을 다 먹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봤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2차 대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수정 자본주의와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사주의가 한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잠깐 얘기를 들리면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내에 강력한 반전 정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중동 지역을 그때 처음 먹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중동 지역이 오스만 터키 지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비밀 조약을 해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그 당시 2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외교 문서는 거의 비밀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공개되기 시작한 게 20몇 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며. 이것도 다 갈라먹었네. 뭐 이런 게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933년도쯤에 미국에 무지하게 강력한 반전 정서가 생겨납니다. 죽음의 상인이란 말이 그때 나왔어요. 그 나인가?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공화당 국회의원이 그 상원의원이 청문회를 해요. 죽음의 상인 청문회. 그러니까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그걸 다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 죽이는데 뭐 2만 5천 불. 어쩌고 등등 해서 뭐 그거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게 국내에 책이 남아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전쟁은 사기다. 아주 짧은 책이에요. 이게 스메들리 버틀러라는 장군이 쓴 책인데 이 스메들리 버틀러라는 장군이 사실은 메가더보다도 더 유명한 장군. 이 사람은 17살 때 군대에 나가서 중국 의화대난부터 그다음에 20년대에 미국이 이 중남미 국가들 엄청나게 이 전함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막 해병대 보내가지고 막 했거든요. 이 사람이 1930년도에 이 책을 내요. 아니 전쟁을 해봤더니 죽는 거는 일반 국민들 병사가 죽고 대기업들만 떼돈을 벌더라. 이거 다 사기다.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야, 알카포네는 시카고에서 몇 구역해 먹었는데 나는 자본가들을 위한 조폭이었다. 그래서 이 30년대에 어마어마한 반전 정서예요.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중립법이라는 걸 5번인가 만들어. 전쟁하지 말자. 이거 안 해.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이시다전에 참전하는 게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전쟁하지 말자 하는 대로 이시다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진주만 기습을 루즈벨트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인 학계에서는 정보가 다 있었지만 이게 모이지가 않아서 몰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일본이 전지만 기습을 해주는 바람에 참전을 했고, 히틀러는 일본이 참전하니까 우리도 뭐 되겠네 하고 이제 히틀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유럽에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가 무력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세계 경제가 안 되겠구나. 군사력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대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만이 주권 국가고 군사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경영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학 농민전쟁 때 일본군이 뭐 2,000명인가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인 게 딱 한 명이래요. 우리 동학군은 한 30만 명인가 죽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미 19세기 후반이 되면 기관총이 발명되면서 민중분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19세기 이때까지는 선진국이 그냥 무력으로다가 딱 식민지국가들을 딱 눌렀던 거예요. 근데 이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우리가 세계를 경영하려면은 결국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군사주의가 그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독립하면서 그 유럽의 그런 뭐 동맹 군사 이거 정말 싫다. 그래서 동맹도 맺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상비군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상비군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 2, 3년에도 상비군이 거의 없었어요. 그 30년대에 맥카서가 참모총장이었는데 뭐 한 달치 탄약이 없다. 뭐 이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 나치즘과 일본하고 싸우면서 이게 역시 군사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를 강제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런 말하자면 군사주의가 한국전쟁 때 확립이 되는데, 자, 전쟁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한테 2차 대전은 굿워예요. 좋은 전쟁이에요. 좋은 전쟁. 착한 전쟁이라고 그러고 좋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전쟁이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막 그렇게 막 반전 정서가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싸운 나치즘하고 일본 군국주의는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 그죠? 뭐 유대인들 막 죽이고, 남경에서 막 죽이고. 걔들한테 이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공황을 뉴딜로도 극복을 못했어요. 2차 대전 군사수에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이 자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좋은 거로구나.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받아들인 게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군사 수요라는 게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인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간부가 이게 좋은데요. 앞으로 이 기업계와 군부 간의 상설 연락처를 만들어서 계속 좀 합시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수요라는 게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지금. 그런데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전쟁이긴 하지만 전쟁 끝났잖아. 확 동원해줘야죠. 1,600만 명까지 갔다는데 120만 명으로 내려가고 막 완전히 이제 막 동원이 끝난 거예요. 동원이 끝난 거는 좋은데, 자, 전쟁이 끝나니까 뭐 일본도 패어, 뭐 유럽도 패어. 그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가만 놔두면 유럽의 자연적인 무역 상대는 소련이에요. 일본의 자연적인 무역 상대는 중국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미국은 서유럽과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민족 자유를 인정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마셜 플랜이라고 13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도 재건이 안 돼. 그런데다가
49년도에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고 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을 제쳐놓고 중국을 아시아 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 때 데려갔지. 영국이 반대했는데. 그 중국의 장개석이 이 말하자면 동맹국, 이 강대국에 참여한 건 그때 한 번이었다. 카이로 회담. 그런데 졌어. 공산국가가 생겼어. 게다가 이 서유럽이나 일본도 이게 뭐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나온 게 NSC 68이라는 겁니다. 국가안보회의 문서 68이라는 건데 49년도에 그러니까 핵무기, 소련의 핵무기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면 강제할 수 있죠. 군사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4년 만에, 한 15년 걸릴 줄 알았는데 4년 만에 가졌어. 근데 중국, 아시아는 중국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중국이 공산화됐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세계의 50% 생산량을 가진 미국 경제가 이걸 팔아먹으려면 이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안 되겠다. 계획을 해. 그래서 그때 참여한 게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자 했고, 그 다음에 야, 이 상태에서 서유럽과 일본을 끌어들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계획을 세워봐. 그래서 폴 리츠라는 사람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50년 4월 달에 계획이 나왔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 군사력이다. 소련을 머리 말들게 하려면 압도적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서방들도 따라온다. 그때는 나토를 만들었지만 아직 나토가 그냥 서류상 조직이었지 나토도 이게 하나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게 50년 4월 달에 나와요. 50년 4월 달에. 그래서 핵무기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늘리자. 그래서 보통 2차 대전 후에 그 미국 정책을 이제 봉쇄, 소련의 팽창을 막는다, 봉쇄라고 그러는데, 그 바세비치나 뭐 멜빈 데플러라고 그 미국 역사가는 봉쇄가 아니다. 프리폰더런스다. 프리폰더런스라는 건 뭐냐면 압도적 우위.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가 필요하다. 핵무기를 비롯해서. 50년 4월 달에 나왔는데 트루만한테 딱 냈더니 그 트루만이 야 그러면 얼마나 들어? 지금 국방비 한 4배쯤 듭니다. 그때 130억 달러였는데 근데 평시에 무슨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 4배를 늘려요? 못하죠. 그 서랍장으로 어떤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한 거. 이 북한의 남침은 그냥 국지적, 그러니까 사실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다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에치슨이랑 몰랐다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남침은 이 NSC 68의 핵심 이 전제가 뭐냐면, 소련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공산화시키려 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소련은 2차 대전 하면서 자그마치 3천만 명 가까이 죽었거든. 경제는 한 25%가 마이너스. 경쟁할 역량이 없어요. 근데 소련이 세계를 무력으로 공산화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군사력을 늘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와, 그야말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 준 거예요. 트루만이나 에치슨한테는 이게 뭐냐면, 어떤 한반도의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소련의 세계 공산화 음모의 시작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그렇게. 그러면서 실제로 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배가 돼요. 그리고 2년 동안에 군수물자 생산이 7배가 돼요. 7배가. 그러니까 이 군수물자 생산에, 그러니까 이 국방비의 한 10%? 5% 정도만 전쟁에 쓰인 거고, 나머지는 다 서유럽이나 일본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서 서유럽과 일본이 미국의 세대권으로 들어왔고 패권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경제라는 게 완전히 도저히 이제는 버릴 수 없는 군수산업,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이게 하나가 된 거죠. 그게 한국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그 당시 에치슨이 2, 3년 지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베트남 전쟁에 졌죠. 사실 이것도 54년도에 그 북베트남 호치명이 프랑스한테 이긴 다음에 5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2년 내에 총선을 통해서 통일시키자 그랬어요. 56년도에. 그 총선하면 돼요. 근데 그걸 틀은 게 미국이에요. 왜? 총선을 하면 호주명이 80% 이상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전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사실은 한국에서 북한까지를 먹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분단은 이게 남한은 확보했으니까 베트남에도 남베트남을 확보하자 했던 건데 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미국이 뭐 쇠퇴했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군사력으로는 이 말하자면 베트남 인민들을 강제하지 못했지만 그 베트남 전쟁이 이긴 다음에 뭐 나는 미국처럼 안 살 거야. 미국이랑 싸울 거야 그랬어요. 86년부터 가까워졌고 95년도면은 국외 정상화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사실 차이나 카드가 나온 거죠. 야, 우리의 주적은 소련이니까 야, 중국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 덕에 중국과 베트남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 졌다고 그러지만 아이 뭐 우리가 다 포섭했잖아. 뭐 경제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신드롬이라는 게 나와서 야, 미국 군사력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베트남 신드롬을 깬 게 이 두 번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아프간에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아프간은 기본적으로 약간 소련 영향권이었어요. 근데 70년대부터 이슬람이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주의가 굉장히 일어나요. 이슬람주의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영국부터 세속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거를 깨려면 뭐가 중요한가? 아, 이슬람주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이슬람주의의 사상적 원천이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1928년도에 난 건데 그거를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동에서 이 나세르, 소련 이거 막을 뭐가 필요하지? 아, 이슬람주의. 그거를 막 지원을 한 거예요. 그거 커진 데다가 그 이슬람주의의 최대 돈줄이 어디예요? 사우디.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라는 나라는 와하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반동적인 이슬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막 사우디가 워낙 약간 73년도에 막 유가가 4배 올랐으니까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최대 산유국 전 모든 나라가 쓸 수밖에 없는 석유 그게 4배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는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미국으로는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그런 와하비즘 뭐 그런 말하자면 이 극단적 보수적인 그러니까 거기 이슬람의 말하자면 미룰라 그런 이 정직자들은 천동설을 아직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보수 반동적 그 이슬람주의를 계속 키우면서 전쟁이 난 게 이겁니다. 이때 이거는 비밀 전쟁이에요. 미국은 참전 안 했어요. CIA가 아랍 여러 나라에서 전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파키스탄의 ISI라고 파키스탄 정보기관에 키워서 아프간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10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소련이 망했어. 이것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몰라. 왜? 비밀 공작이니까. 근데 이때 이집트, 수단, 알제리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만 내지 15만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내깔긴 거예요. 그 수장이 오사마 빈 라덴이고. 이 친구들이 90년대부터 테러를 합니다. 그게 9.11 테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걸프 전쟁. 그러니까 1차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1차 걸프 전쟁을 통해서는 이라크를 쳤는데 이라크는 왜 쳤어요?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 그럼 쿠웨이트를 왜 침공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짧게 설명드리면 중동 지역의 큰 산유국이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되게 뭐 1, 2, 3쯤 될 텐데 사우디는 아까 중동 지역은 영국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석유가 발견된 데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가져가요. 그 영이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게 이란이에요. 이란. 1953년도에 모사데크가 석유 자원화했다가 미국의 비밀공장으로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팔레베가 딱 가졌고. 사우디는 맨 늦게 발견된대요. 그리고 미국이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좋아. 아람코가 거기 많아요. 아메리카 아라비아에서 아람코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1945년도에 아예 루스벨트하고 사우디 국왕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는 안보를 제공할 테니까 석유 제공해서 이건 영원한 맹방이에요. 이라크는 58년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미국 신용으로 안 왔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페크를 주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눈에 가시가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를 깬 게 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나온 약 10만 내지 15만 전사를 놔뒀죠. 그리고 그 수장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죠. 이 이슬람 전사들은 소련을 더 싫어했지만 무신론이니까 미국도 싫어했거든.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메카와 메디나가 이슬람 성지인데 사우디에 있잖아요. 거기에 미군을 주둔시켰어. 걸프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93년부터 테러를 한 겁니다. 잘 몰랐죠. 그 1차 걸프전을 통해서는 이라크를 치긴 쳤는데 그때 확 엎어버렸어야 되는데 쿠웨이트에서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실상 전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라크 내에 이 쿠르드족, 그 다음에 이 시아족들이 있는데 걔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10년 동안 10만 회 이상 계속 미국이랑 영국 비행기 다녔거든요. 이것들이 모여서 터진 게 9.11 테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죠. 빈 라덴은 80년대에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맹방이었거든.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돈도 되고 막 전사도 막 하고. 그걸 몰라. 이때 결국 알겠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 하고 한 건데 이 테러와의 전쟁을 그냥 테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럼 테러라고 그랬죠. 뭐 그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오사마 빈 라덴도 같은 그런. 근데 테러를 계기로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은 이라크를 친 거예요. 이라크를 사실은. 이라크를 친 이유는 뭐냐면 중동 지역을 미국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의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걸 딱 가지면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뭐 걱정 못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이라크 들어가면 이라크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동, 이른바 대중동 지역을 미국의 의도대로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되게 그게 확실하게 끝난 거는 한 2006년도예요. 이때 중간선거에 졌죠. 근데 이미 2004년도에 아부그라이브 이 감옥에서 이라크인 학대한 게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깨졌고, 더 중요한 거는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게 루이지애나를 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저수지가 100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을 평정한답시고 뭐 몇조 달러를 썼는데, 아니, 이거 뭐 몇백만 달러면 되는 이것도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이라크와 뭐 어디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를 완전히 이걸 개떡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카트리나 모멘트라고 그래. 카트리나 모멘트. 그러니까 미국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뭘 했는데, 아니, 국내는 개판이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미국의 대외 군사력 사용이라는 게 별 도움을 안 갖다 주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 그래서 2006년도 되면은 부시도 포기한 거예요. 바로 럼스펠드 국방장관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2011년도로 해서 이라크에서 철수를 했는데, 아프간도 철수를 했으면 좋았겠지. 오바마가 철수를 못했어요. 오히려 서지라고 그래가지고 증강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프간을 미국식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과 같은 자유와 민주화 인권을 상하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이미 안 됐죠. 그 탈레반이라는 게 그 완전히 아까 말한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데, 결국은 이걸 끝낸 것도 트럼프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작년에 2002년 때 그 평화협정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오바마가 욕을 먹지만 어쨌든 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군사주의라는 걸 통해서 그 세계는 과연 좋아졌나?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은 좋아졌다고 생각할 건덕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제, 세계 경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이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면 아프간 같은 나라, 저 나라는 4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1차 때만 150만 명 죽었다고 해요. 600만 명이 난민이 되고, 지금 뭐 이라크, 리비아, 뭐 시리아, 하여튼 뭐 깨는 건 잘해. 리비아도 죽이고. 그래서 뭐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국은 제국인데 혼돈의 제국이다. 혼란의 제국이다. 혼란만 일으킬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을 좋아할 수가 없죠. 특히 중남미 같은 데는 그렇죠. 그러나 한국은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혜택을 본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식 생활 태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동요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 문제. 이 북한 문제가 안 풀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전쟁이 난다면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이 계속 대결하면서 강요를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사실은 기후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면 미중이 싸울 때가 아니라 협력할 때예요. 그래서 촘스키 같은 분이 뭐 한 10년 전에 책을 쓴 게 있는데, 책 제목이 헤게모니와 서바이벌. 그러니까 패권이냐 생존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냐 인류의 생존이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같이 뭐 굉장히 기대를 받던 사람도 왜 그러면 군대를 못 뺄까? 왜 전쟁을 끝내지 못할까? 미국 이데올리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선량한 국가고 자유와 민주의 모범 국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특권과 의무가 있는 국가고 군사력으로 그걸 한다라는 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빼지 뭐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외 군사 개입을 그만두자라고 얘기하는 게 베트남 전쟁 때는 있었어요. 조지 맥거번이라고 민주당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양키 컴홈 했는데 닉슨 대통령한테 그때 72년 대선에서 아주 압도적 대패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떡으로 져버려요. 바세비치 같은 사람은 이제 지금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때다 그런데 아직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욕먹는 거 보면 알잖아요. 뭐 20년 동안 아프간에 있었지만 아프간들 무슨 뭐 바꿔놨어.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군사주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신화랄까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9.11이죠.
9.11 테러는 뭐 제가 미국인이 아니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아마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당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너무 당해가지고 전쟁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지금 젊은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나 미국 사람은 역사 이래로 자기 땅에서 당해본 적이 없어요. 1812년 전쟁 때 영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백악관 한번 불태우는 게 딱 한 번이고 자기네 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야말로 야만적으로 여객기로다가 막 때려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위협감 때문에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래서 이 군사주의라는 게 저는 뭐 미국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로마 제국이나 뭐 몽골 제국이나 다 군사력으로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를 하고 뭐 뭔가를 깨었다는 이런 나라들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 핵무기를 만들었던 핵과학자들이 이미 핵무기가 나온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쟁은 불가능하다. 핵무기로 전쟁을 하면 같이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946년도에 핵과학자 협회라는 책을 냈고, 그런 협회를 만들었고, 매년 왜 그 자정 몇 분 전 하는 데가 거긴데, 그 사람들이 46년도에 그 이 핵무기의 어떤 의미에 관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원 월드, 오와 난. 하나의 세계, 아니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정보론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자. 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이 대중동 전쟁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세계화 등 같은 그 대외 정책에 대한 국내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대응책을 바꿀 거라고는 보이는데 그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공화당에 유력한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그 민족주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약간 위장됐지만 보편주의를 표방했지만 민족주의 나가고 막 군사력을 막 이상한 데 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런 이제 우려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식민지도 겪었고 분단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과는 다르게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어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당한 자의 아픔을 아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뭐 촛불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뭔가 이 대의를 뭐 이렇게 쫓을 줄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르신 때까지 한국이 세계 정치에서 가지는 비중이 뭐 한 0.1단 됐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2, 3%는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미중 대결이나 남북 간 대결, 북미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른바 그 남남 갈등.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 이른바 남과 북은 물론 동아시아나 세계가 어떤 평화롭게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남이 어떤 이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그거를 뭐 어쨌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직도 북은 뭐 붕괴시키고 뭐 흡수시켜야 될 이런 대상으로 보는 세력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남이 이 오늘의 세계와 뭐 중미 갈등이나 뭐 이런 지구적인 일 보는 데서 뭔가 좀 이렇게 합의를 이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쨌든 아직도 세계 최강이고 뭐 선진국인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비서구 국가들에서 가해왔다. 그리고 아직도 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